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와 민사와 상사의 구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는 우리 부동산과 학생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업 5가지, 물론 이제 변호사 실무 강의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그 5가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법률 전문가와 법률 비전문가의 그 구별을 하는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잘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항상 법률적인 문제에는 그 시간이 항상 이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법률 문제가 있으면 항상 시간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컨대 지금 소멸시효 있지 않습니까? 채권의 소멸시효. 법률 관계에 있어서 권리를 주장하는 데는 항상 시간이 있습니다. 실체법적으로 볼 때도 이제 채권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소송에서 만약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 더 이상 이제 그 소송에서는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게 이제 실체법적인 그런 요소이고요. 반면에 그 소송법적, 절차법적으로도 시간이 작용을 하는데요. 예컨대 이제 뭐 각종 소송에서 뭐 행정소송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1심 판결을 받고 나서는 판결문을 받고 14일 이내에 소송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하여튼 이렇게 법률적으로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시간이 항상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법률 관계에 있어서 기간이라는 점에 있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게 바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법률책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민사 관계이지만 상사 관계가 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사와 상사를 구별하는 것을 채권의 소멸시효 하면서 지금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민사와 상사의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소멸시효가 다릅니다.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강의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함께 보실까요? 각종 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리고 판결 등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도 10년입니다. 조금 뒤에 배우겠지만 5년짜리 소멸시효, 3년짜리 소멸시효, 1년짜리 소멸시효도 있는데요. 그 짧은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채권도 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10년이 됩니다. 그리고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것은 상사채권. 상사채권이어서 보십시오. 민사와 상사의 중요한 차이점이 기간이 절반입니다. 절반. 민사채권은 10년인데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그럼 뭐가 상사냐 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배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검전 급부 목적의 국가 관련 권리. 국가에 대해서 검전을 달라고 하는 거나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돈 달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5년입니다. 5년. 이렇게 크게는 10년의 소멸시효와 5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계는 민사라고 하는데 민사 채권은 10년. 그러나
판결 등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도 10년. 5년짜리 소멸시효 상사채권. 그리고 국가에 돈 달라고 하거나 국가가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것은 5년입니다. 다음을 볼까요? 다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입니다. 아까 10년과 5년은 그냥 소멸시효입니다. 그렇지만 3년, 1년은 기간이 많이 짧기 때문에 단기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3년에 해당되는 거 한번 볼까요? 밑줄 친 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자 비슷한 것. 이자와 비슷한 것. 이자가 뭡니까? 이자는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 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주면 월이자. 예. 그 다음에 뭐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자는 매월 꼭 주는 게 아닙니다. 3개월에 한 번에 줄 수도 있고요. 기간에 일정한 기간에 맞춰서 주는 게 이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양료도 보통은 이제 매달 지급하죠. 그리고 급료도 매월 보통 지급하죠. 그러나 주급도 있죠. 주급.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거. 우리나라는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급으로 줍니다. 옛날에 종들 보통 연 월급을 받습니다. 한 1년에 한 번. 예. 그리고 사용료도 보통 매달 받죠. 그래서 부양료, 급료, 사용료는 이자와 유사하죠. 이렇게 매달 일정한 기간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에 한 번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이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채권. 대표로 이자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자와 비슷한 것은 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러면 돈을 10년 전에 빌려줬는데 그동안 이자를 안 받다가 10년 뒤에 아직 10년이 되기 전에 이제 원금과 이자를 청구했을 때 소멸시효까지 생각하면 얼마만큼의 돈을 판결금으로 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요. 원금은 소멸시효가 만약에 민사 같으면 10년 아직 안 됐으면 원금을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이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소송하는 때로부터 3년 전 이후의 이자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9년 전에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원금과 이자를 청구한다. 그러면 원금과 3년치의 이자만 청구할 수 있고 소멸시효가 지난 6년치의 이자는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이자 소멸시효 끝났다고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 6년치 이자는 기각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의사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보십시오. 전부 다 의사하고 비슷한 이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죠. 예. 이런 분들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와 관련되는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은 모두 3년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사가 대표적입니다. 공사 도급받은 자. 이 공사의 대표가 도급 계약의 대표가 이제 대표적인 게 공사거든요. 공사, 건축 공사 이런 거요. 도급받은 자, 기사도 보통 이제 공사와 관련되는 사람입니다. 기타, 기사도 공사 아니고도 기사 있습니다. 예, 아무튼 대표가 이제 건축 현장에 있는 기사가 될 수 있겠죠.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가 이제 여기 해당됩니다.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결국 공사에 관한 겁니다. 변호사, 그 다음은 이제 변호사와 비슷한 직종입니다. 변호사, 변리사, 공정인, 공인, 회계사, 법무사, 좀 더 유사한 걸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변호사와 유사한 직종이 있는 분들, 이분들의 직무상 보관 서류의 반환 청구 채권,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직무에 관한 채권, 착수금, 성공보수금 이런 것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음이 중요합니다.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요거는 상사일 것 같지만 상사가 맞지만 상사 중에서도 요것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다음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이것도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자, 민법에서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도 3년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다음 1년의 단기 소멸시효입니다. 보면 첫 번째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채당물의 채권. 대석이 뭡니까? 대석이 빌려준다. 뭘 빌려줘요? 석, 예. 의자를 빌려준다. 예. 의자를 빌려준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그 다음에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노역인이 뭡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이 노역인이고요. 일반적으로 노가다라고 많이 하죠. 근데 연예인 같은 경우는 노역인하고 같이 지금 취급됐는데 연예인 입장에서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겠지만 성격이 비슷합니다. 노역인과 연예인은 보통 일당이나 시간당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같이 묶어놓은 겁니다. 다음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내는 그런 금전들은 1년짜리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1년 단기 소멸시효의 특징은 금액이 크지 않고 그런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로 같은 경우에는 서류 같은 걸 또 제대로 좀 잘 안 꾸미거든요. 그래서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분들은 시간당으로 1,000만원씩 받는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점에서는 연예인의 그거는 금전이 작은 게 아니고 이제 시간당 받는 아니면 일당으로 받는다,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소멸시효가 왜 존재하느냐, 왜 소멸시효를 두는 이유가 뭐냐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소멸시효가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요. 일단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 법 격언이 있는데요. 그게 일단 첫 번째로 작용을 합니다. 오랫동안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다고 이제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권리 자체의 를 증명할 증거물이나 또는 권리가 소멸됐다는 증거물이 이게 10년 동안 보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돈 빌려준 증거는 갖고 있고 돈 갚은 사람은 증거를 안 갖고 있을 때 돈 빌려준 사람이 자기 증거만 10년 이전의 거를 갖다 증거를 내세웠는데 이제 상대방은 돈을 다시는 갚았는데 증거가 없어가지고 소송에 설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그래서 첫 번째는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와, 두 번째는 증거를 갖다 10년 동안 보존하기 힘들다는 거, 그런 이유에서 소멸시효 제도는 그 존재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가해자까지 알아야 됩니다. 3년.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 10년. 소멸시효에서 중요한 거는 짧은 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택일적으로 3년 또는 10년 이렇게 됐을 때 짧은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짧은 게 먼저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짧은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이렇게 됐는데 이게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뭐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이 언제냐. 그래서 뭐 불법행위, 뭐 특히 이제 범죄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안날이 도대체 언제냐, 고소한 날이냐, 뭐 사건이 있은 날이냐, 고소한 날이냐, 아니면 기소한 날이냐, 판결을 한 날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나눠서 또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시효가 딱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예, 이 가해자가 좀 불분명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판결이 1심 판결이 났을 때부터 뭐 이렇게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음 보험금요. 보험금은 우리가 뭐 보험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은 3년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2년입니다. 그 다음에 산재가 뭡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공단에 이제 보험금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권리. 이거는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급여 사유 발생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일하다가 다친 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공무원이 일하다가 다친 날 이날로부터 3년 또는 5년. 예. 산재는 5년. 예. 공무원상 재해보상법상 권리는 5년. 그렇고요. 다음에 유류분 반환 청구권. 예, 이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거 좀 특별히 제가 넣었습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정려 또는 유정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1년입니다. 1년. 그리고 상속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되고요. 예. 다음 소멸시효와 달리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다른 말로 제소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소멸시효와 기간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한데요. 이것은 소멸시효는 중단정지라는 게 있는데 제척기간은 중단정지가 없습니다. 딱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딱 바로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바로 그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사회행위 지소송, 요게 바로 그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요. 안날로부터 1년, 사회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1년입니다. 짧은 날이 1년입니다.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안날이라고 하면 그 처분서를 받은 날을 안날로 봅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 등이 있은 날로 안 받았다 하더라도 처분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안에는 해야 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민사와 상사 소멸시효의 구별입니다. 법률관계에는 민사에는 가족법도 포함됩니다. 가족법이라 하면 저기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사건들입니다. 상사, 행정법 관계, 그 다음에 형사 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요 민사와 상사의 구별입니다. 민사와 상사의 구별. 민사는 뭐냐? 민은 시민 이 말이거든요. 사는 일사자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일상생활에 관한 법률 관계를 민사라 합니다. 상사는 뭐냐? 상거래에 관한 일입니다. 상거래에 관한 법률 관계입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상사가 이게 상인과 상인 사이의 거래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상인과 상인이 아닌 사람과의 거래도 일반적으로 상거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차이는 아까 봤듯이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소멸시효 기간에 큰 차이가 있고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말 그대로 소멸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민사와 상사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법을 알아서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아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 채권은 5년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변호사 중에서도 변호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변호사들은 상사 채권을 간과해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상대방이 요거 7년 지났는데 이거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소멸시효가 상사채권 소멸시효 끝났다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주장해 가지고 패소를 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상사인지에 관해서는 상법 제47조 보조적 상행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보면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다는 건 뭐죠? 간주한다는 거거든요. 예,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상행입니다. 이 항을 보면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상행위로 본다는 것은 뭐 그냥 바로 이제 상행이다 이 말이고요. 추정한다는 것은 만약에 이제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해서 입증하면 번복이 가능한 게 추정입니다. 추정. 그래서 본다, 그 상행위로 본다는 거하고 추정한다는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행위로 본다고 됐을 때는 뭐 다른 증거를 갖다 대도 상행위가 되는 거고요. 추정한다는 것은 다른 증거를 갖다 대면 추정하는 사실이 아니라 다른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봅시다. A라는 사람이 통닭집 가게 인테리어를 하는데 필요하다면서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겠다 해가지고 친구 B가 돈 빌려줬는데 6년이 지나도 안 갚은 거예요. 이때 B가 소송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민사라면 민사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라서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겠지만 상사관계라면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이다 이렇게 A가 주장하면 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A가 아직 통닭집 개점을 안 했거든요. 개점 안 한 상태에서 돈 빌렸어요. 그러면 아직 개점을 안 했는데 상인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업 준비 행위도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상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무상으로 비용 처리도 할 수 있거든요. A가 상행위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친구 B는 상인이 아니더라도 이 검증관계는 상사에 해당돼서 A가 소송에서 상사채권 소멸시효를 주장하면 B는 패소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볼까요? 고리의 돈놀이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된다. 고리가 뭔가요? 높은 이자, 고자는 높을 고자, 리는 이자란 말이죠. 옷가게 주인이 연 66% 이자를 받았다. 와, 이거 이자제한법도 어긴 거네요. 예, 반정이 없는 한 영업행위로 추정한다. 반정이 뭐죠? 예,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영업행위로 추정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옷가게 주인이었네. 옷가게 주인이. 그러면 그 옷가게 주인은 상인인데 상인이 아니라 일반인이 연리 66%를 받아서 문제되는지 하는 것은 조금 조금 결이 좀 다릅니다. 상인이 아닌 사람이 고리의 돈놀이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사례는 아닙니다. 자,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찌 되느냐? 상사시효보다 우선합니다. 소멸시효는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가 먼저 적용됩니다. 보면 인테리어 업자가 A에게 아파트 마루, 부엌, 목욕탕을 2천만원 받기로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고 공사가 끝나고도 3년 만이 지났다. 공사 대금을 못 받았다. 인테리어 업자는 A에게 소송하면 성소할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 업자는 상인이니까 A가 상인이 아니더라도 상사채권 5년이 될 것 같지만 소멸시효는 보다 짧은 것이 우선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공사채권은 아까 3년짜리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된다 했죠. 그래서 소송 중에 A가 3년 단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면 패소하게 됩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나 요게 또 중요합니다.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간 증거 보존이 곤란하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법률 제도라고 했잖아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언제 진행되느냐. 기산점. 기는 이제 시작하는 기자고요. 사는 이제 계산한단 말이거든요.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하실 때입니다. 발생한 때가 아니고. 민법 제 165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2020년 1월 1일에 돈 빌려주면서 변제기를 2020년 3월 31일로 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은 1월 1일이 아니라 2020년 3월 31일 다음 날부터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여금 채권이 민사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10년이라서 소멸시효가 완료되는 날은 2030년 3월 31일입니다. 예, 이상으로 변호사 실무 강의 여러가지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중에 하나인 채권의 소멸시효와 상사와 민사의 구별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강의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 졸업하시고 나서도 꼭 머리에 넣어 두셔야 될 내용이 오늘 강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머리에 잘 이 세세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가장 좋겠고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라는 게 있다. 소멸시효라는 게 있다. 채권은 모두 다 소멸시효가 있다. 민사채권은 10년이다는 건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실 건데 상사 제도란 게 있다. 상사가 있다. 그리고 단기 3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는데 1년짜리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실 기억 잘 안 하셔도 됩니다. 3년짜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 만약에 채권이 있다면 바로바로 챙기셔야 됩니다. 3년짜리 소멸시효도 있고 5년짜리도 있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이 돈을 뭐 갚겠다, 내일 갚겠다, 모레 갚겠다, 뭐 이래서 하다 보면 이게 3년이라는 시간 후딱 지나가거든요. 5년이라는 시간도 생각보다 후딱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채권의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상사 채권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3년짜리 공사대금 채권 그 다음에 뭐 3년짜리에 해당되는 거 많거든요. 뭐 판매물, 제작물 뭐 이런 거. 그래서 3년짜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멸시효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고 3년짜리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것도 많고 상사에 관한 채권도 굉장히 많다는 거를 갖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잘 넣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와 상사와 민사의 구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 강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강의는 그러면 소멸시효를 어떻게 중단시킬 거냐, 그리고 소멸시효가 지난 것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음 강의를 할 건데, 다음 강의도 그래서 변호사 실무 강의 5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가 오늘 한 거, 그리고 다음 주에 할 강의도 굉장히 그 5가지 중에 하나에 포함되니까 이번 주 강의, 다음 주 강의까지 여러분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고 그리고 익히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